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빛을 본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날뛸 수 있는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한이 사용하는 2대 거짓말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북한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영웅 김일성 장군을 사칭을 했다. 북한 김일성은 그 당시에 쫄병이고 그 이후에도 마적단 생활, 중국 공산당 소속 항일 운동 쬐끔 하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를 죽이고 소련으로 도망을 갔어요. 1940년대에. 그래서 5년 동안 소련 첩보부대의 훈련을 받고 소련군 대위로 있다가 스탈린의 눈에 들어서 북한 지도자로 이제 등극을 했죠. 그래서 이 북한 지도자로 등극을 하면서 김일성의 그 과거 전력이나 이런 관력들이 너무 이제 딸리니까 김일성 장군을 이제 사칭해서 항일 전쟁의 영웅으로 이제 채색되어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나 이 종북 좌파들은 북한이 항일 투쟁을 한 김일성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이고 남한은 친미 친일파 세력들이 세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종북 좌파들도 이 주장을 이제 따르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남한이 북한보다 정부 수립을 먼저 했다. 남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하고 대회에 선포하고 유엔 각 나라로부터 이제 국가 인정도 받았죠.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1948년 9월 9일 그러니까 남한보다 한 20여일 후에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을 대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종북 좌파는 남한이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므로 분단의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간다 이거예요. 2대 이 남한몰이. 그래서 남한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 정통성이 없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에 역사 논쟁이 있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런 종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나라가 넘어갈 형편도 아니니까 관심도 안 가졌어요. 무슨 추론 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봤더니 이 종북 좌파들은 다 그런 생각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노무현만 아닌 거예요. 종북 좌파들 다 뭐라고요? 항일 운동을 한 김일성이 세운 북한이 한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다. 둘째, 남한은 미제국주의 앞잡이이자 친일파인 이승만이 세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그리고 남한이 1948년 8월 15일에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했기 때문에 북한도 할 수 없이 1948년 9월 9일
한 뭐 20 며칠 후에 단독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민족 분단의 책임은 남한에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요 그림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대전의 원흉인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됐죠. 그러니까 한 5, 6, 7, 한 3개월 반 전에 지하 벙커에서 이제 애인인 에바 브라운과 이제 권총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6년 동안 끌어온 2차 대전은 독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5월 7일에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에서 전쟁 끝났어요, 이제. 예? 2차 대전 히틀러가 일으킨 유럽 전쟁 끝났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과의 그 전쟁에서 연전연승해서 이제 일본은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 땅들을 이제 다 미국에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미 육군이 오키나와까지 진주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일본 영토 최남단에 육군이 이제 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 본토 공격 작전에 이제 들어갈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예? 일본은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옥새 작전. 예? 갈라가지고 다 죽을지언정 항복은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동영상 봤더니 그때 일본이 무려 군인, 민간인, 학도병 무려 700만 명이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을 이제 상륙해가지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700만 명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어느 동영상에 보면 이 학도병들, 예? 뭐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도 죽창 들고 막 이거 연습하고, 그 일하던 그냥 젊은 여자들, 뭐 노동자들도 막 이거 연습하고 결사항전 뭐 그러고 이제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고민인 거예요. 저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하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1년 전에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2배의 병력이 필요하고 사상자는 100만에서 200만 명이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건 미국으로서도 이제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다고 일본 본토 공격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스탈린한테 이제 같이 좀 하자, 같이 일본 좀 치자,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을 이제 좀 부추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탈린이란 또 인간이 얼마나 이게 멍구렁이에요. 공산주의자던 거예요. 전쟁할 때 처음에 잘 개입을 안 해요. 2차 대전 때도 보면은 독일이 좀 약해 있고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전쟁을 했고, 스탈린은 이제 유럽에서 전쟁은 이겼지만 자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뭐 중공군 인해 전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또 전쟁이 별로 안 내키는 거예요. 독일 못지않게 강한 일본인데 요거 잘못 그냥 빠져들어갔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스탈린이 계속 이거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쯤 개입을 할까. 스탈린은 적군이 약해질 때 거의 망해갈 처음에 탁 치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한 8월 한 14일이나 15일 정도에 이제 미군이 이제 그때 이미 8월 초에 이미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열흘 후에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원자탄 사건이 일어난 거야. 8월 6일에 드디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 누구도 그만한 위력을 생각을 못했어요. 미군조차도 원자탄 터뜨려가지고 이 인간들이 좀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쳐들어가자 이랬는데 실제로 그 한 발의 폭탄으로 인해가지고 초기에 9만 명, 2, 4개월 만에 16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대미문의 엄청난 이 결과에
다들 그냥 막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발명한 미국도 그렇고 스탈린이 더 이제 눈이 그냥 크렸겠죠. 어머무시라. 저게 뭐야? 그래서 요 스탈린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8월 8일에 저런 거 한 방 이제 맞는 거 보니까 미국에 적어도 원자폭탄을 몇 개 가지고 있을 거고 저 일본 놈들은 망한다. 그래서 8월 8일에 일본군 공격을 결심하고 8월 9일 0시에 소련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와? 그 두만강 바로 옆에 어? 여기 보세요. 어? 우리나라 요 코딱지만한 거 여기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련은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불가침 조약 이런 게 다 휴지 조각이에요. 나 불가침 조약 안 지켜 그래서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지금 뭐 문재인이 아무리 뭐 종전선언하고 해봐야 그거는 휴지 조각, 휴지 조각. 김정은이가 틈새 봐가지고 강할 때 나 그거 안 지켜. 야 전쟁 하면 쳐들어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겠어요? 그 종전선언이라고 해놓으면 이제 남한의 좌파들이 야 전쟁 없다 미군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뭐 지금은 뭐 미군이 뭐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고 동북아 뭐 균형추로 있는 거다 그냥 다 그냥 겉으로 하는 소리고 종전선언만 딱 사인되면 이제 좌파들이 총 걸게 해가지고 일어날 거예요. 외국군 필요 없다. 우리 전쟁 안 일어난다. 나가라. 뭐 심지어는 누가 그래요. 평택에 있는 2만 몇천 명과 미군 부대를 그냥 좌파들이 그냥 한 서너 겹으로 그냥 포위해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이거 뭐 안 가고 배기겠어요? 트럼프 성격에 그냥 그냥 뭐 까땜 한번 하고 야 다 끌어내 저 인간들 볼 필요 없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군대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지도가 안 나오네. 오키나와 요 밑에 정도 있어요. 여기서 남한까지 오려면 한 달 걸려요. 육군 병력이. 그런데 소련은 언제 밀고 내려갔다고요? 8월 9일 0시부로 막 밀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 이거 뭐 그냥 그리고 여기 이제 관동군 일본군이 있었는데 이 일본군이 그냥 원자탄 한 번 맞고 그러니 비실비실해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관동군이 또 막 스탈린 이 웨더암이라 그래. 적군. 이 밥이 돼가지고 스탈린이 신나가지고 여기 막 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미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이거 다 먹게 생겼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련군한테 야 니들 38선 밑으로 오지 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해도 그냥 땡 잡은 거야. 그냥 공짜로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또 그냥 미 육군대령 2명이 그냥 38선 끄어가지고 갈라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38선 안 긋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다 먹었을 수 있어요. 다 먹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자기들은 요거 먹고 소련군은 야 니들은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미국의 입장에 보면은 요 한반도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저 일본에 들어붙어 있는 아주 그냥 못 살고 미개하고 게을러 빠진 족속들로 그때 알려져 있었어요. 요 한반도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미국이 8월 9일에 또 나가사키에 한 방을 또 터뜨렸어요. 그때도 한 6만 명에서 8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한 8월 10일경인가 8월 9일에 두 방 맞고 나서 이제 항복을 전달했어요. 미군한테. 우리 이제 항복하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식 항복 선언이 8월 15일이냐? 여기에 우리 민족의 비극이 삭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8월 9일에 이제 선전 보고를 해서 이제 북한을 먹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데 정식으로 항복을 한 거는 8월 15일이에요. 날짜로 보면 7일의 그 간격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소련은 뭐 했겠어요? 북한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은 왜요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천황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고 6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쪽은 천황제 폐지해야 된다. 전쟁의 원흉이다. 다른 쪽은 아니다. 천황제를 폐지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섬겨온 천황인데 일본 통치가 어렵다. 존치를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느라고 6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8월 15일에 마침내 일본 천황제를 용인해 주는 걸로 해서 항복선언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그죠? 일본이 바로 9월 9일에 바로 항복을 했으면은 그 소련군이 쳐들어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항복하는 거는 8월 15일이고 소련이 공격한 거는 8월 9일이라 이거예요. 사실 그 뭐 두만강 하나 건너가지고 이거 뭐 빠른 속도로 오면은 이북국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완전 일본은 이제 패전병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좀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 불운한 일이 그때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소련은 여기서 이제 8월 9일에 대일선전 보고를 하고 이제 남한에 와서 북한에 와서 북한을 먹었다 이거예요. 또 그냥 미군이 그냥 친절하게도 38선 그어줘가지고 점령하기 전부터 그냥 줘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임시 군사 분계선이 나중에 정치 분계선이 되고 지금은 이제 휴전선이 되는 게 이제 원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비밀 명령으로 밀명으로 친소 정권 수립 명령을 내렸다 이거죠. 소련 점령군에게 그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스탈린 거 문서 공개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미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가짜 김일성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요 즈음에. 요 즈음에 이제 가짜 김일성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소련군정 그 장관한테 장군이겠죠. 야, 북한 우리말 잘 듣고 좀 똑똑한 띠라면서도 똘똘한 인간이 있어? 그랬더니 한 명 있다고. 누구냐? 우리 저 그냥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서 이제 그 첩보부대로 원으로 활동하는 그 김일성 제자라는 인간이 한 명 있다. 그래? 걔 한번 나한테 보내봐.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소련군 대위까지 했으니까 이제 소련군 장군이나 한번 해먹자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스탈린이 불러가지고 너 북한 한번 맡아볼래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제 짜잔 하고 이제 그냥 한 건 잡은 거야. 한 건 잡은 거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 그런데 가짜 김일성이 등장하고 이제 누가 반대를 했겠어요? 제일 반대. 그 박헌영이라는 남노당 대표가 제일 반대를 했어요. 정작 박헌영은 김일성보다 나이도 많고 남한에서 엄청나게 좌익활동만 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게 김일성이 이게 그냥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냥 뭐 항일투쟁 했다 그러니까 마적질이나 하고 이런 놈이 북한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박헌영이 항의를 했어요. 소련군 군정한테. 그랬더니 소련군 군정에서 또 자기들이 그 결정을 못 하잖아요. 이때 등장할 때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북한 지도자로 인준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야, 그러면 두 놈 다 다시 보내봐. 그래서 면접을 했어. 스탈린이 면접을 딱 하고 나서 누구를 찍었겠어요? 뭐 결과는 김일성이지. 왜 찍었겠어요?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요 박헌영이 똑똑한 놈이야. 그리고 남한의 지지 세력이 있고 북한의 지지 세력도 있어. 그 요놈 임명해 놓으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런데 북한 김일성을 보니까 저놈이 좀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띠라기도 하고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말 잘 들을 것 같아. 또 북한이나 남한에 이런 인적 배경도 없어. 그래서 김일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짜 김일성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소련군 군정청은 벌써 이제 북한을 자기들이 먹을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가 46년 2월 28일에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했어. 이거 사실상 중앙정부예요. 사실상 중앙정부. 그러니까 9월 20일에 스탈린의 밀명에 의해서 46년 2월 28일에 실질적인 북한을 다스리는 중앙정부 기관이 설립됐다고 보면 돼요. 그게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예요. 이게 설립돼서 여기 위원장이 이제 누가 됐겠어요? 김일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공산주의 하는 일은 전부 다 이제 토지나 재산 몰수하는 거예요.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개혁.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소련군은요, 항상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뭐라고요? 자기들은 해방군이에요, 해방군. 자본주의와 지주들의 착취에서,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 계급을 해방시키는 군대예요, 해방군. 그 사람들이 해방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예? 1945년 8월 26일에 소련군 장군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우리는 해방군입니다. 조선인민들이요,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이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말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면적으로 소련군정 장관은 북한에서 소련군이 한 약탈과 관련해 봉기가 일어난다면 조선 사람 절반을 교수형에 처하겠다. 네, 이런 이제 내부 이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또 사단장 한 명은 조선 사람은 35년간 노예로 있었다. 좀 더 노예로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940 여기 보니까 5년 이 9월 6일에 요 이전에 벌써 이난과의 전화, 전보, 통신 차단, 우편물 교환 차단 벌써 전부 다 그냥 다 이제 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군은 한 달 후에 이제 남한에 왔어요. 무슨 이름으로 왔어요? 점령군으로 왔어요. 북한은 해방군, 남한은 점령군. 그래서 아직도 좌파들은 그거 봐라. 소련은 해방군으로 오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오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 막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요. 그래서 참 이 말이란 게 이 공산주의자들은 좋은 말은 다 한다니까요. 근데 공산주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해방군, 자본주의, 자본가들, 지주들 다 쫓아내는 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점령군인데 남한군정청 장관이 이 하지라는 장군은 완전히 강골 이 군인이에요. 군인 정신으로 투철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정치 감각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이 공산주의 군인들은 항상 이 군 편제를 보면은 어떤 사령관이 있으면은 정치 장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단장 이렇게 있으면은 보안대가 있듯이, 보안대는 그래도 좀 덜한데 무슨 중요한 이거는 이제 정치 장교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이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 장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선전선동인 거예요. 그냥 포장하고. 점령군이 딱 도착하자마자 무슨 말을 했느냐? 조선인민제군이요, 우리는 오늘 남조선 지역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하에 있는 제군은 연합군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장차발할 우리의 명령을 엄숙히 지키기 바랍니다. 제군들은 평화를 유지하며 정직한 행동을 하십시오. 만약 명령을 안 지킨다든지 또는 혼란 상태를 일으키면 즉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취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겁을 팍 줘버리는 해방기문에 들떠 있는데 미 점령군이 우리는 점령군이야. 니들 그냥 법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둬. 사실 그런데 뭐 미군 점령군이 와가지고 사람도 그냥 잡아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좌파들은 북한은 해방군이야, 남한은 점령군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김일성이 세운 이 나라가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한이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요따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따고 거짓말을. 예?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실제로 자료가 있어요. 미군정이 1945년 9월 9일에 한국에 와서 몇 년이에요? 3년 후에 유엔 감시하의 남한 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요게 요 3년이 그냥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한지 몰라요.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때 이제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 이승만, 그 다음에 남한의 박헌영, 제일 요 좌파가 남한의 박헌영이에요. 제일 좀 우파가 이승만이고, 요 좌파 그 다음에 여러분도 들었던 뭐 여운명이나 이런 좀 지식인 좌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오른쪽이 이승만이고, 그 다음 오른쪽이 이제 김구 같은 사람. 우파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하고 좀 해보려고 김구가 이제 김일성도 만나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저건 어떻든 남한이 진주한 미군 정청은 소련하고 같이 뭘 해보겠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소련은 적국이 아니고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그리고 소련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소련도 북한에 진주를 했으니까 미군이 생각하기는 우리도 요 잠시 있다가 떠날 거고 요 소련 애들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좌우 연립정부를 구상했어요. 미군 정청에서. 좌우 연립정부. 그런데 이승만은 한사코 반대를 했어요. 저 공산당 빨갱이들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 빨갱이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1945년 이후에 남북한 사람들이 빨갱이 실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박헌영이 남노당 그 정당을 만들었는데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80%예요. 80%. 남한에서 공산당 박헌영 지지율이 80%. 하기야 얼마 전에 문재인 지지율도 80%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빨갱이 더럽게 좋아한다고. 왜 그때 80%였겠어요? 그때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일본의 압제에 벗어난 것만 해도 그냥 신나기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개념이 없다고요. 근데 박헌영이 뭐로 80% 지지율을 얻었느냐?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 다 소장농일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 땅 다 소유하고. 그러니까 박헌영이 뭘 내세웠어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지주들 이런 땅들 다 무상몰수해서 여러분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걸로 80% 먹은 거예요. 꼭 그냥 여러분 그냥 일자리 막 일자리 공무원 10몇만 명 돈 퍼주겠습니다 하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그러면 이승만은 어떻게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았느냐?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이란 이 탁월한 거물을 가졌다는 게 한국으로서의 축복이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승만은 쉽게 말하면은 1904년도니까 20세기 초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1910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일본, 미국 국제정세에서 그 당시 이승만만큼 탁월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동서양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승만은 1920년대에 딱 소련 한번 가봤어요. 그때 이제 막 여러분도 아시죠? 1917년 레닌 공산주의 운동이 돼가지고 공산화돼 있을 때인데 시골 한번 가보고 이건 공산당은 아니야. 딱 감을 잡은 거예요. 평등? 그건 좋아. 근데 공산주의식 평등 아니야.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공을 탁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방 후에 이 미국의 이 외교관이나 이런 띠란 인간들은 공산주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좌우간 그 소련 애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저렇게 무섭게 세력을 확장해 가는구나.
선하고 그냥 안 부딪혀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소련이 이북, 남한이 이제 이남에 있는 거는 우리 그냥 잠시 그냥 정복군으로서 점령하고 있으니까 남북 좌우 합작해서 독립된 정부를 세워서 우리는 물러가면 된다. 이런 아주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이나 여운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우 합작 정부 세우는 것을 처음에는 미 군정청이 찬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이승만을 요주 인물로 했고, 나중에 막 심하게 그냥 반대하니까 이승만 제거작전까지 세울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미군 정청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좌우 합작해서 이렇게 우파로 왔느냐. 그 박헌영이 그때에 그 위조 집회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위조 집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 기계하고 이 종이하고 잔뜩 쌓아놓고 갔는데 박헌영 일당과 그 수하 그 똘마니들이 위조 집회를 만들다가 이제 들통이 나버렸어. 미군 정청에. 그래가지고 박헌영이 이제 제껴진 거야.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여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도 뭐 또 뭐 중간에 죽던가 또 아주 좀 지식적인 그런 고상한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김구도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 통일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김일성을 몇 번이나 찾아갔어요. 응? 꼭 요즘 보면 이건 문재인하고 비슷한 짓을 김구가 했더라고요. 이미 그냥 김일성은 권력 다 털어잡고 있는데 우리 남북 통일하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좋다. 노력해 봅시다. 그러고 이제 김구는 또 오는 거야. 오면 뭐가 있어? 마음은 해놓고 그냥 북한복을 이렇게 착착착 하고 또 착착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김구가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실감한 거예요. 북한은 벌써 그때부터 이제 뭐 당 조직으로 착 하고 그냥 군비 증강하고 뭐 탱크 들여오고 그냥 그 몇 년 동안 이제 남침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김구도 그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알아도 말 못하겠죠. 친김일성 행각을 하다가 김일성 전 나쁜 놈이 하면 지 얼굴에 이제 침 뱉는 거니까 이렇게 되다가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승만의 그 발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유엔에서 이제 5월 10일에 유엔 감시하에 이제 남북 선거예요. 원래 남북 선거. 유엔 감시하의 남북 선거인데 그 이전에 제주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박헌영 일당이 이거 이제 유엔 감시하에 선거라는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제주도 그 경찰서 습격이 해가지고 총하고 다 빼앗아가지고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군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군 적군 싸우다 보니까 이제 희생도 있죠.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또 이제 그냥 제주 4.3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의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거. 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독재에 대항해서 이렇게 의거라 그러고 죽은 사람 보상하라 그러고 지금 어떻게 웃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딱 유엔에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이제 실패를 하고 유엔에서 그러면은 남북한 동시선거를 하겠다고 이제 감시단을 보냈는데 이 북한에서 38선 이북으로 못 오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해서 8월 15일에 이제 정부를 세웠다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 북한 인간들은 남한이 정부를 먼저 세워서 우리도 따라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올려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미제국주의 앞잡이 친일 정권이다. 요걸 가지고 또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미제국주의 앞잡이 친일 정부.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미승만 요거 하나만 해도 이제 주제가 많지만은 간단하게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이승만 아주 호남으로 생긴 사진을 넣었어요. 예?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은 항상 할아버지 사진만 나오더라고요. 이승만이 어제 날 때부터 할아버지였어요. 아기 때도 있고 청년 때도 있고 장년 때도 있는 아주 호남이잖아요. 예? 너무 멋있게 생겼죠. 예? 1975년 유교 집안에서 출생. 과거에 영시에서나 번번이 낙제했어요. 왜? 벌써 이미 돈 있고 이런 놈들이 다 그냥 합격할 놈 다 뽑아놓은 거야. 이것만 번번이 낙제했어요. 그러다가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어요. 아펜델라 선교사.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이제 아주 이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협성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협성회 회보도 발간을 하고 이승만이 한시에 아주 천재적이에요. 원래 유교 집안인가? 한자로 시 짓는 거 보면 천재인데 또 영어도 끝내주게 잘했어. 예? 배제학당 선교사가 세운 학당인데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영어 교사를 할 정도로 탁월한 그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이제 이승만이 뭡니까? 아주 이제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 망한 걸 보니까 이 고종, 띠란 놈이 이거 그냥 다 말아먹는다. 고종 폐위 운동. 이게 뭐예요? 용모제 전 용모제. 들리다가 투옥이 됐어, 감옥살이. 근데 또 탈옥을 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곤장백대. 어지간한 사람은 곤장백대 맞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봤죠? 엎드려 받쳐가지고 엉덩이 까놓고 때리는 거 있잖아. 어지간한 백대 때리면 죽는데 아마 그냥 때린 사람 좀 살살 때렸나 봐. 에?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 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중에 선교사들이 들여다주는 성경 이런 거 읽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감옥에서. 에? 그래서 1904년에 독립정치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감옥사는 실제로는 5년 7개월 정도 했어. 선교사들이 계속 이제 고정하고 이런데 이제 선처를 베풀어도 알고 이제 투소를 넣은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요놈 설만한 놈이야. 요놈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찍은 거예요. 영어 잘하고 신앙 좋고 또 감옥소에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한번 올려봐. 요게 이제 감옥소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이승만이야. 이 중범죄들은 도망 못 가게 요 목에 찾고 여기 다 쇠고랑 차고 있어. 감옥 안에서. 여기는 이승만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전부 다 그냥 한 몫을 한 위대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그 얘기 하려면 또 한이 없어. 감옥에 있는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또 학교 만들어가지고 글 가르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04년 6월이 언제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그래서 일본이 이겼을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면은 이 기독교 사상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 꿈이 언제? 1904년에 벌써 꿈을 꾼 거예요. 왕정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때에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 서양의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 이런 걸 읽어보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사상에 의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을 천명한 책이 이 책이라고요. 몇 살 때 썼어요? 뭐 한 25, 29 정도에 썼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의 선체에서 특사로 5년 7개월 만에 이제 출국을 했어요. 출국을 했어요. 올려봐. 나중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들이 요놈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국하자마자 한국에서 위험하니까 바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학사를 마치고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우드드로 윌슨,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서 아주 이제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중간에 들락날락 한 것도 많은데,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에 이때는 이미 이제 일본에 넘어간 때니까 한국에 들어봐야 뭐 활동의 그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하와이에서 외교적 독립운동을 하면서 최초로 남녀공학 교육 사업을 했어요. 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남녀공학을 안 할 때인데 이승만이 하와이의 교민사회에 남녀공학 교육 사업을 해서 그때의 여자들 중에 이 학교 출신들도 많이 이제 인사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 이제 생각이 트였다고요. 어? 그리고 1919년에 임시정부 때는 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됐어요. 이승만의 이런 외교 활동이 알려지고 사실 뭐 그때에 이만한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잖아요. 어? 물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때 임시정부가 보면은 우리가 아는 상해 임시정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개.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두드러진 게 상해 임시정부인데 나중에 여기도 이제 뭐 3.1운동 후 견해차 되고 뭐 이승만 뭐 그만두고 뭐 엎치락뒤치락 인간들이 모인 조직은 다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이승만은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참 이 오랜 세월이죠. 그죠? 1910년 공부를 해서 해방되는 게 몇 년 후예요? 35년 동안 암울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면서 그때 비하면 요즘은 그래도 좀 낫다. 기약도 없는 일본 압제하에서 이승만은 이제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제 견해가 갈려져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승만이 1941년 7월에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어요. 올려봐. 네. 자판 인사이드 아웃, 승만리.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41년 7월에 출간했는데, 일본의 미국을 공격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킬킬 속으로 웃은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근데 몇 개월 후에, 예? 5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쳤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조선 애들 그런 인간이 있어? 근데 이승만은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예. 이만큼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그 임시정부 승인 활동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다 영국이고 미국이고 뭐고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한국 임시정부를 인정해버리면은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다 식민지 다 인정해 줘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강대국의 이해에 의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 뒤로. 예, 이제 좀 늙은 게 나오네. 요 좀 이제 한 70세 됐어. 저는 요 사진만 많이 봤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요새는 인터넷 덕분에 이제 호남 젊은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은 벌써 외국에서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는 활동을 미국에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나 이 미 국무부는 이게 눈에 가신 거야. 아니, 왜 저 인간이 자꾸 소련하고 이간질하냐, 미국은 그때만 해도 소련이 이제, 동맹국이고, 소련하고 이제, 소련 스탈린한테, 우리 둘이 세계 한번 말아 먹어보자. 뭐 이러고 있는 데인데, 요 이승만이 들어가지고 자꾸 소련을 비판하니까, 소련이 보기에도 요 이제 반소 인물로 찍힌 거예요. 반소 인물로 찍혀서. 그래서 이제 정치활동 방해하고, 이승만이 1945년 10월 4일에 귀국을 했어요. 8월 15일에 해방을 했는데, 왜 10월 4일에 귀국을 했어요? 반소 성향이 강하니까 미 국무부에서 비자를 빨리 안 내준 거예요. 저 인간 분명히 들어가면, 말썽 일으키겠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2달 후에 이제 할 수 없이 비자를 내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 남북 문제 해결하자는데, 이것도 그래서 다 그냥 미소공동위원회, 이거는 그냥 헛바람이에요, 헛바람. 소련 놈들은 벌써 이불 다 먹고 있었는데, 이게 미소공동위원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꼭 지금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 북한을 꽉 잡고 있는데, 뭐 그냥 내놓으라 그런 거, 그거 의미가 있어요?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예.
근데 워낙 이제 여기서 반대를 하니까 이승만이 이건 미수공동위원회 이거는 헛지랄이야. 당장 그만두고 이거 저 뭐야 소리놈들 뭐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막 강경하게 나오니까 야 이제 하지가 그래 이제 메가드가 그랬는지 부하한테 이제 명령을 해서 야 저놈 좀 제거하는 털에남 잡아. 그럴 정도였다고요. 이제 그런데 어떻든 이제 유엔에서 단독정부 수립이 발표나자 요 박헌영 빨갱이들이 이제 제주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든 유엔 감시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되고 재헌국회가 이제 개회됐어요. 국회의원을 먼저 뽑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사회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또 이윤용 목사가 또 이제 대표 기도를 한 거야. 한국 국회 개원식이었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재원 국회의원들 다 기립시켜 놓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국가까지 설립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이제 이승만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사망을 했죠. 자, 그 다음 그림 있나? 없어? 네, 그럼 그거 좀 세워놔. 이승만이 친일 정권이냐? 이건 이제 알고 나가야 돼요. 미군정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정책에 의해서 이 미군정청이 이 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정부를 세웠는데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당시 문맹률이 80%였어요. 우리나라 요새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상위 1%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면 정부를 세웠는데 누구 데리고 정부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를 모르는 독립군 데리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일제시대에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보세요. 적폐하면서 공무원들 다 데리고 가잖아. 그게 정무직만 자기 사람 넣는 거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레닌도 공산주의 혁명 성공을 해서 제정 러시아 때 공무원들 다 뭐 내쫓았나요? 아닙니다. 대가리만 바꾸고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굳이 그냥 친일파다, 친일파. 아마 이제 종북좌파들은 이제 임기 끝나면 종북좌파 정권. 지금도 종북좌파 정권이잖아요. 쥐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 적국에서 반국가 행위를 한 이 사람들 참 다루는 게 다 있어요. 2차 대전 때도 보면 이 유럽 각 나라가 독립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다 친독 행위한 사람들은 급수에 따라서 다 처벌을 했어요. 적극파냐 소극파냐. 이 적극파 소극파. 사실 이 적극파 소극파도 보면은 어떤 각도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좀 뭡니까 논리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이 뭐까지 올라갔어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죠. 느헤미야 술 맞는 관리예요. 술 맞는 관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임금 음식을 이거 대신 먹으면 최고의 그 척근이라고요. 느헤미야, 모르도게, 아수르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 오늘날 좌파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반정부 세력들이잖아요. 속아내야 되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국에서 꼭 상급 위치에 있었다 그래도 그게 반정부 세력이 아니에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삼국지 조조 아시죠? 조조. 조조 유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송건. 조조가 천하 통일의 꿈을 세우고 나서 제일
중하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인재예요, 인재. 천하 통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보셨죠? 조조는 적국 장수라도 투항만 하면은 최고 대접을 해요. 그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 관우, 유비, 대적 유비의 최측근 관우가 탐나가지고 얼마나 그냥 조조가 그냥 관우한테 아양까지 떴습니까? 관우만 먹으면 내가 천하를 먹은 거나 다름이 없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친일 좀 했더라도 전향을 하면은 받아줘야죠. 그죠? 요새도 그렇잖아. 전북 차파 씨앗 뿌린 김영환 있잖아요. 강철 서신. 그 전향하니까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박정희하고 백선엽이 그때 만주군으로서 그냥 독립군들 잡아 족쳤다. 그냥 친일파다 그러고 그냥 계속 그냥 이제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물고 늘어져. 물론 이제 친일 행위했겠죠. 그 당시 보면은 1919년 이후부터 이제 친일파가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제 3.1 독립운동하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앞만 봐도 일본이 망할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941년에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을 공격했을 때 일본 놈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그러는 거예요. 잘 싸우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국이 독립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때 많이 전향을 했어요. 이제 적극적인 이 친일파, 소극적인 친일파가 있는데 전향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언젠가는 독립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대항해서 중론이 인재 양성을 하자. 그런 식으로 돌아선 사람이 많아요. 독립한정보다 인재 양성.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그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이었죠. 얼마 동안. 이미 60년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파가 있죠. 바리새파, 제사장들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저기 사해지방에 그냥 그게 엄둔생활하는 에세네파가 있고 또 한 파가 유명한 파가 뭡니까?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열심당은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그 열심당들은 수시로 로마 병들에게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래서 성공했어요? 하나도 성공 못했어. 오히려 화만 불러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한 유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군한테 병력으로 덤벼 들어가지 그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당들은 늘 독립운동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AD 70년이에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요. 그 포위한 이유가 이 독립군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 군들에게 대대적으로 저항하다가 예루살렘을 다 도망을 쳐버렸어.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요것들을 그냥 쓸어버리기 위해서 디도 장군 이전에 아버지 이제 장군 보냈다가 그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되는 바람에 아들 디도가 이제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포위 작전이에요. 성경본 포위 작전. 로마군들 이렇게 가면 성 포위해가지고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대군이 오면은 싸울 필요 없어. 성 포위해가지고 한 3개월만 지나면 다 죽어버려. 항복하든가. 예루살렘도 그 지경이었다고요. 그 지경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 봤죠? 예? 청나라 군대 왔을 때 그냥 그 인조하고 고관대작들 전부 다 남한산성에 숨어버렸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이 두 파가 싸우잖아요. 주전파, 조화파. 예? 주화파가 맞아요? 명분. 우리는 명나라는 섬길지언정 청나라는 못 섬깁니다. 다 죽읍시다. 또 반대는 살아남는 게 의로운 일입니다. 항복하고 살아납시다. 임금 한 분만 못 꾸르면 됩니다.
약소국은 살아남는 게 정의야, 약소국은. 그거 다 그냥 결사항전에 죽을 뻔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AD 70년 때도 그랬어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좀 연구를 해봤어요. 로마 군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지들끼리 싸워서 죽은 인간들이 더 많아요. 열심당들은 바리새파들한테 칼 들고 싸우자 그랬더니 바리새파는 우리는 안 싸워 그랬더니 열심당들이 바리새파 막 죽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파들 지동족한테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또 막 맞부딪혀 싸워가지고 죽은 인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아주 그냥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랍비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는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전수 안 해서 그렇다. 우리는 망하더라도 후손들한테 신앙교육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시체 속에 관 속에 들어가서 디도 장군을 만났어요. 디도 장군. 로마 황제시여 그랬다고 디도 장군한테. 야 임마 입 닫혀. 너 소문나면 나 죽는 거 알지? 그래도 기분은 좋았나 봐. 자기 아버지도 그래서 황제가 됐으니까. 자식이 그냥 원하는 게 뭐야? 다 죽여도 좋은데 유대인 학교 20군데만 설립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디도가 야 다 죽이래. 요 학교 세울 놈들만 살려놔라. 해서 예시바 학교란 게 생겼어요. 유대인들. 그때부터 자선교육에 철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게 됐어요. 그런데 AD 73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알 거예요. 마사다 결전 있죠. 유대인들 로마군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마사다라는 그냥 산꼭대기 요새에 가서 967명이 1만 5천 명의 로마군하고 이제 항전을 하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동료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사다 용사들을 독립군으로 칭송해요. 근데 사실은 참 이게 이제 독립운동의 딜레마예요. 요 인간들이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실패하고 나서도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AD 135년에 바르코크바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유대인 랍비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랍비가 인정하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때의 랍비가 바르코크바라는 유대인을 메시아로 인정해줘서 AD 135년에 로마를 향한 대대적인 또 독립 항쟁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뿔이 나버린 거야. 응? 저 인간들 그냥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다. 아니겠다. 야, 장군, 저 인간들 완전 예루살렘 초토화해. 다 뿔뿔이 흩어버려. 나라 없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못 쓰고 유대가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살고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흩어져서 135년에 흩어져서 언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1948년. 그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안 일으켰다면, 헛된 독립운동을 안 일으켰다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안 흩어질 건데, 예? 이 열심당원들이 죽어도 그냥 그 거대한 로마에 맞서가지고 한번 독립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진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들 편 안 들어준 걸 그렇게 이제 아쉬워했대요. 편 안 들어주지. 예수님 죽여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흩어지래라. 뭐, 뿔뿔이 흩어래. 다 그냥 예수님을 죽인 대가인데. 야, 어떻든, 우리 민족이 이 유대인들하고 아주 좀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새 어떤 일부 사람들도 키아라 그래, 키아. 코리아,
이스라엘, 아메리카 요 세 나라가 합작해서 김정은이 무너뜨린다. 그러고 막 요새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유대인 나라가 설립된 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한국 남한 정부가 세워진 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하고 한국은 조금 통하는 게 있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였다가 망했다가 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한국도 강대국에 둘러싸였다가 망했다가 뭐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이제 유대인 모사드가 빨리 김정은이 청수작전 들어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유대인들 모사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직도 안 하고 있네. 어떻든 결론적으로 북한 김일성은 가짜다. 두 번째로 북한은 남한보다 3년 전인 1945년 9월 20일에 이미 스탈린의 밀명에 의해서 단독정부 수립을 시작한 거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이승만이 친일파다. 친미일지는 모르지만은 종민은 아니야, 종민은. 우리는 이제 종북, 친북하잖아요. 미국 말을 호락호락 들은 게 아니고 줏대를 가지고 행해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거예요. 미국도 마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요구 받아들인 거예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은 좌우 합작 정부 세워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우 합작 정부 세워가지고 넘어간 게 전부 다 소련 위성 국가들이에요. 소련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처음에는 레닌이 이제 국제파라 그랬어요. 인터내셔널, 그죠? 막 적군, 소련군으로 옆에 나라 이제 힘으로 밀어닥쳐가지고 정권 세워봤더니 너무 이제 반소 이 항쟁이 심한 거예요. 각 나라가 그렇잖아요. 민족주의가 있는데 외세가 들어서 이 짓누르려고 그러면 힘이 있는 한 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 나라의 좌파 인간을 세우는 거예요. 좌파 인간. 그 나라의 좌파 인간. 꼭 이제 김일성 세우듯이 좌파 인간을 세워서 뭐를 한 줄 아세요? 막 이제 선전선동을 하게 해가지고 좌우 합작 정권을 세우게만 허용을 해요. 좌우 합작 정권. 응?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좀 안 싸우니까 조용해.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같이 이제 우파하고 같이 하자 해요. 그러면 이제 정권이 이제 실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파도 있을 거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우파 지도자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하나씩 사라져. 독살이 됐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럼 몇 년만 착 처리하면은 좌파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어. 소련 위성국가들 먹은 게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뭐 아예 북한이 이제 그런 반소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김일성 한 놈 꼬다 박으니까 끝나버렸지만은, 이 북한 그 어떤 공산주의 이 책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지금 그냥 뭐 한 국가 두 체제 뭐 그냥 우리 민족끼리 살자 웃기고 있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봐요. 이제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그냥 문재인이 옆에 다 교통사고 나고 그냥 쥐약 먹고 저 뭐야 그 김정남이 죽이는 거 보세요. 그냥 손에 독침해가지고 얼굴 한번 만져버리면 죽어버리고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가버리면은 나중에 허수아비잖아. 허수아비는 남은 거 그냥 혹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 북한 1인당 소득은 $1,000고 남한은 $30,000고 북한은 유례없는 3대 종신 독재 국가고 최악의 인권 탄압국, 언론 탄압국, 기독교 탄압국. 이런 나라가 정통 국가래요. 이렇게 소득 3만 불 되고 문재인이 여기도 안 잡아가고 그런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초, 중,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세뇌된 애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 이승만 그러면은 딱 그런데 그 독재자 이렇게 나온대요. 박정희 그거 그냥 쿠데타 일으킨 놈 이렇게 나온대요. 전태일
노동자를 위해서 그냥 분신자살한 위대한 영웅, 이병철, 이병철하고 정모지? 정주영, 초중고 책이 아예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그냥 착취하는 자본가들. 아예 책에도 없어. 전태일, 분신자살.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좌파들이 지금 이런 생각으로, 종북 좌파들이 이런 생각으로, 북한 놈들이 이런 생각으로 계속 북한 사람을 세뇌하고 있고, 이제 남한의 종북 좌파나 어른들을 못하니까 초중고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20대, 30대, 40대, 50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문 봤죠. 우리나라 지식인의 58%가 지금 좌파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져 삼창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데에 무관심했던지, 저런 좌파의 사상을 허용했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여! 주여! 주여!